칼슘은 결핍이 오는 게 당연합니다. 칼륨 공급도 너무 많이 할 필요 없다. 특히 어디에? 근데 이 칼슘의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칼슘이 왜 그렇게 연면 시비를 많이 하시는지. 칼슘 연면 시비 안 하시는 분 있으세요? 있으시고 와 농사 잘 지시네요. 칼슘 연면 시비 안 하시는 분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칼슘 연면 시비도 안 하시면서 팁번도 없이 동계의 딸기를 키운다라는 건 정말 배지를 잘 관리하신 거죠. 정말 배지를 잘 관리하신 거고 충분한 양의 칼슘을 근건부로 이른 시기에 잘 밀어 넣어 주신 거고 육묘도 건전하게 잘 하셨다는 거고 그렇게 사료가 되어집니다만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칼슘 연면 시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딸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뿌리가 너무 빈약하니까 연면 시비로 좀 키워야 되는 친구기도 하고 그리고 칼슘 결핍도 워낙 많이 나오고 근데 왜 칼슘 결핍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물관으로 이동 이게 정답입니다. 그 식물 내부를 잘라보면 물관으로 불리는 친구랑 체관으로 불리는 친구 이렇게 두 가지의 관이 있는데 물관은 뭐 벌써 답이 나왔네요. 물이 이동하는 겁니다. 체관은 양분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면 물관으로 쫙 빨아들여 가지고 입으로 보내주는 거고 뿌리에서 이제 양분이 생성이 되면 체관을 통해 가지고 각 부분으로 보내주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관은 죽어있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요. 체관은 살아있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뿌리에서 입으로 뭔가를 보낸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폭포를 봐도 그렇고 강을 봐도 그렇고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물관이라는 존재가 되게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뿌리가 물을 빨아들이고 입으로 보내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보낸 거잖아요. 거꾸로 뭔가를 보내기 위해선 에너지라는 애가 반드시 필요하죠. 멈춰있는 차를 굴러가게 하려면 석유라는 에너지가 필요한 것처럼 밑에 있는 물을 위로 보내기 위해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관은 죽어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관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식물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입으로 보내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증산작용,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입에서 물방울을 보내는 거, 공기 중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입에서 물방울을 많이 보내면 입이 지금 압력이 낮아져 있으니까 압력이 높은 뿌리에서 압력이 낮은 입으로 물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칼슘은 물관으로밖에 이동을 안 합니다. 나머지 칼슘을 제외한 뭐 질소, 가리 이런 애들은 아미노산도로 변했다가 뭐 칼륨이 들어가는 다른 뭐 호르몬, 효소로 변해가지고 체관으로 자유롭게 에너지를 써서 이동해요. 요 그림 보시면 알 텐데 질소거든요. 9월이랑 10월이에요. 이게 입에 있는 질소거든요. 9월에 입에 질소가 이만큼 있었던 게 10월이 되니까 이만큼으로 변한 거예요. 질소가 지금 줄었죠. 이 질소가 왜 준 거냐면 입에 있던 질소가 뿌리로 이동을 한 거거든요. 뿌리로 내려간 거예요. 에너지 써가지고. 얘는 칼슘인데요. 9월에 입에 있는 칼슘, 10월에 입에 있는 칼슘이거든요. 양이 계속 늘어나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칼슘은 입에 있는 칼슘이 뿌리로 전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재전류가. 그러니까 한 번 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아 설명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요거 보실게요. 그냥 한 번 가면 너무 어려워요. 이게 칼슘 함량인데요. 잎은 칼슘 함량이 뭐 55, 52, 24 이렇습니다. 근데 과일은 증산작용이 잘 안 되니까 칼슘 함량이 되게 낮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칼슘이 흡수가 어려운 겁니다. 어쨌건 결론적으로. 그리고 잎도 보시면은 증산작용이 활발한 데일수록 칼슘이 많이 이동할 거예요. 증산작용이 활발해야지 물이 많이 갈 테니까. 증산작용이 활발하려면 당연히 잎이 커야 되고요. 오래된 잎은 칼슘이 55 있는데 어린 잎 같은 경우는 칼슘이 지금 24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팁번 증상 나오면은 관찰해보시면 오래된 잎에서 먼저 관찰되시는 게 아니라 어린 잎에서 그리고 어린 잎의 끝에 가장자리 칼슘이 부족한 자리에서 먼저 팁이 가는 팁번이 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칼슘은 다른 양분과 다르게 물관으로만 이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흡수가 굉장히 어렵고 이동도 어렵다. 그래서 칼슘이 정말 흡수가 정말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칼슘이 부족한 증상들이 딸기에서도 나오고 어린 잎에서도 나오고 우리는 이거를 팁번이라고 부른다.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연면 시비를 열심히 해준다라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증산작용이랑 연결했는데 결국 칼슘은 증산작용으로 이동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증산작용 설명을 하면서 딸기는 동계 겨울에 키우기 때문에 온도도 낮고
광도 낮고 환기 잘 안 시키니까 습도는 높고 그렇기 때문에 증산작용이 더 안 된다라는 거죠. 증산작용이 더 안 되니까 특히나 겨울철에 키우는 작물들은 칼슘 부족 증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놀란 거예요. 연면시비 안 하시고 칼슘 연면시비 안 하시고 팁번 없이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농사를 잘 하시는 거라고 놀란 겁니다. 결국 이게 결론이네요. 칼슘은 결핍이 오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근권부로만 계속 공급을 할 거냐라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설명을 드렸던 거죠. 가리랑 마그네슘, 가리랑 칼슘 열심히 싸운다고 설명드렸죠. 어디서? 배지 안에서. 그러면 칼슘이 부족할까봐 배지 안에 칼슘을 계속 때려박는, 그러니까 칼슘을 계속 녹여가지고 계속 배지로 흐르게 만드는 그런 농법 자체는 칼슘은 공급할 수 있지만 가리, 마그네슘, 뭐 또 암모니아트 질소 이런 애들 흡수율이 너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배지 1년에 한 번 안 가시잖아요. 코코피트를 쓰시건 피트모스를 쓰시건 뭐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안 바꾸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배지가 되게 지금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배지 분석이라고 해서 짜가지고 뭐 pH는 재보셨다고 하지만 사실 뭐 배지를 짜가지고 여기 지금 뭐 질소가 얼만큼 있는지 인산이 얼만큼 있는지 그런 거 재보실 수는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배지를 계속 재사용하면서 균형이 깨져 있는 상황에서 근권부로 칼슘을 계속 공급하는 것도 맞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고, 이건 좀 팁으로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은데 가끔씩 농장에 팁번이 심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는 경우 딱 가보면은 칼슘을 적게 주신 것도 아니고 칼슘을 너무 늦게 주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칼슘 연면 시비를 안 하신 것도 아닌데도 팁번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대다수가 질소를 너무 많이 줬을 때 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질소를 많이 줘가지고 질소랑 칼슘이랑 경쟁해서 칼슘이 잘 흡수가 안 돼가지고 팁번이 오는 게 아니고요. 질소를 많이 주게 되면은 식물이 어떻게 돼요? 입이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커져요? 입이 커지죠. 입이 커지면 증산작용이 많아지겠죠. 연면적 지수가 지금 너무 높아지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팁번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새입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어린 잎에서. 어린 잎에서 처음 온다고 했는데 질소를 많이 주게 되면은 늙은 잎들이 되게 커지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칼슘이 몰리는 게 굉장히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어린 잎이랑 늙은 잎이랑 있으면 질소를 많이 주게 되면 어린 잎이 커지는 것보다 늙은 잎이 커지는 게 훨씬 더 많이 커지니까 이 늙은 잎에 칼슘들이 더 많이 몰리게 되고 상대적으로 칼슘이 잘 안 몰리게 되는 어린 잎은 팁번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팁번이 딱 오시면은 뭐 pH도 체크하셔야 될 거고 EC도 체크하셔야 될 거고 칼슘 주는 것도 체크하셔야겠지만 내가 질소를 너무 많이 준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식물의 초세가 괜찮나? 그것도 한번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환기가 잘 안 돼서 습도가 높아졌을 때 그럼 당연히 증산작용이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칼슘 공급이 근권부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론적으로 칼슘은 되게 많이 필요하고 되게 많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근권부로 칼슘을 공급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칼슘 공급은 연면 시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표님. 안 하시는 분들께서도 안 하시는 분 두 분께서도 한번 고려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질소, 인산, 가리, 칼슘 얘기를 했는데 질소는 연면시비 필요 없었고요. 인산은 뭐 연면시비 그런 얘기 안 하고 폴리인산 얘기했고요. 가리랑 칼슘은 결국 지금 연면시비를 권장을 드린 겁니다. 저는 대표님께서 주신 질문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표님이 주신 질문에서 제가 이해했을 땐 대표님 첫 번째로 꽃이 피어 있는 상황, 열매가 달려 있는 상황에서 칼슘 연면 시비를 해도 되냐라는 질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화방 시기가 제일 힘든 시기니까 또 그 질문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컨설턴트들은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죠. 사마방 많이 따먹기 위해서는 이화방 과일 3개 남겨놓고 다 적과하자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되게 저도 딸기 농사 지금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사실. 그래서 이화방 키우는 게 되게 어렵고 이화방식의 연면시비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칼슘 연면시비는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맞습니다. 아까 제가 질소는 결핍 증상의 치료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칼슘 같은 경우는 결핍 증상의 치료가 질소에 비해서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칼슘은 물관으로 이동한다고 설명을 드렸고 질소는 물관이 아니라 체관으로도 이동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면 시비를 하는 거지만 사실 연면 시비가 능사는 아닙니다. 연면 시비
권장농도 제가 500배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연면시비 농도. 1000배를 기준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칼슘 영양제 뭐 20%짜리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게 1000배라고 하면은 0.002%인가요? 0.002%가 들어간다라고 해서 즉각적으로 아무리 흡수율이 좋고 전착 기술이 좋은 연면시비 영양제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그 낮은 농도로 바로 고치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소는 결핍 증상을 치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칼슘의 연면시비는 증상이 나올 때 치료한다는 개념보다 부족분의 양분을 뿌리로 공급하는 건 어려우니 기공을 통해서 공급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대표님이 또 질문하신 것 중에 이 하방 꽃 피기 전에 해야 되냐? 그러니까 꽃이 피어 있을 때도 해야지 저는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꽃이 필 때 해도 된다라고 권장을 하는 제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중에도. 칼슘뿐만 아니라 미량 요소도 그렇고 뭐 아미노산제도 그렇고 꽃이 피어 있을 때 열매에 닿아도 됩니다라고 홍보하는 제품들이 있으면 그 제품으로 가시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저는 이게 당도 설명할 때 드리려고 했어요. 당도 설명할 때. 당도 높이려고 당도 높이시는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항상 세미나 하면 당도 어떻게 하면 높아져요? 딸기 하시는 분들께서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게 당도 높이는 방법이랑 화학원화 시키는 방법 그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통 뭐를 처방하냐면 황산가리를 처방을 합니다. 황산가리를 얼마큼 써야 될까? 그리고 황산가리를 쓰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황산가리를 쓰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제 관행적인 경험상도 그렇고요. 이론적으로도 그래요. 황 같은 경우는 뭐 메티아닌이나 시스테인 같은 당아미노산, 그러니까 당도를 높이는 아미노산의 전구체 물질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가리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 세포를 크게 한다. 세포를 크게 하기 위해선 뭐 원형질막 이런 거 그냥 집어치우고 세포가 제가 돼지가 되려면 제 뱃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세포가 커지기 위해선 세포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세포 안에 들어가는 물질 중에 우리가 원하는 물질은 당이잖아요. 그죠? 당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게 가리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당이 들어갈 수 있게 문을 열어주니까. 그러면 황도 당에 도움이 되고 가리도 당에 도움이 되는 건 이론적으로 분명히 사실입니다. 황산가리가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 제가 봤을 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황산가리를 얼만큼 넣어줄 거냐로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보통 질산가리랑 황산가리랑 처방전 종류마다 다르긴 하지만 평균 잡으면 질산가리랑 황산가리랑 비율이 3대1에서 5대1 정도 나오실 거예요. 질산가리가 3kg 들어가면 황산가리가 한 1kg 들어가게 아마 처방전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3대1에서 5대1 정도 나오실 거예요. 6대1까지 나오시는 분은 흔치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산가리가 5kg 들어갈 때 황산가리가 1kg 들어가게 그렇게 아마 나오실 거고요. 내가 당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질산가리를 줄이고 황산가리를 늘려서 최후에는 1대1이 되게 만드는 게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내가 질산가리 3kg 쓰고 있었고 황산가리 1kg 쓰고 있었으면 합쳐서 지금 4kg예요. 그죠? 4kg. 맞죠? 4kg니까 나중에는 질산가리 2kg, 황산가리 2kg가 되게 만드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좀 더 바꿔서 얘기할까요? 질산가리 내가 5kg 쓰고 있었고 황산가리 1kg 쓰고 있었어요. 합쳐서 그럼 6kg예요. 그러면 질산가리 3kg, 황산가리 3kg가 되게 만드는 게 당도 높이는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많이들 쓰시는 방법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식물들이 힘이 진짜 없어져요. 질소가 빠져가지고. 질산가리가 줄고 황산가리가 되니까 질소가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식물들이 힘을 되게 많이 잃어요. 그래서 농사 잘 지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저도 뭐라고 권장드리냐면 이씨를 높이세요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이씨를 높이세요. 적지 마세요. 이거 틀린 얘기니까. 이거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 틀린 얘기. 말을 끝까지 들으셔야지. 큰일 날 뻔했네. 이러신 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사기꾼이라고 한다고. 이씨를 높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딸기 이씨 높이는 거 맞다고 했나요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가 늘어나야 되냐면 급액 횟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내가 맑은 날 기준으로 보통 하루에 한 6번 물 주실 거예요. 그죠? 한 6번, 5번 물 주신다고 하실 때 6번, 5번이 아니라 7번, 8번 물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황이랑 가리는 추가로 들어가고 부족한 질소도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저 이거 권장 안 합니다. 정말 안 합니다. 제가 잘 아시는 분, 정말 농사 잘 지으시는 분한테만 권장을 드리는 게 급액이 더 많이 되잖아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밤에 급액. 언제 급액하는지 모르겠어요. 급액이 더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퇴액이 컨트롤 돼야 됩니다. 퇴액이. 나가는 물이. 떨어지는 물이 컨트롤이 돼야 돼요. 6번 주는 기준으로 하면은 날 좋은 날에 6번 주실 때 보통 한 번 급액 되시면 떨어지는 물 거의 없으실 거예요. 2번, 3번 되시면 똑똑똑똑 떨어지실 거고 4번, 5번 되시면 주르륵 떨어지실 거고 6번 되시면 안 떨어지는 분도 있고 떨어지는 분도 있고 보통 요거를 저희가 스탠다드로 잡는데 그냥 이거 무턱대고 권장한 대로 하면은 7번, 8번 줬는데 급액은 물 주는 거 6번에서 8번으로 늘렸는데 퇴액되는 게 똑똑똑 주르륵이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러면 근권부 망가지고요. 근권부 망가지면 병도 많이 오게 되고 뿌리도 완전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대표님이 질문 주신 것처럼 밤에 하는 게 효과가 좋은지 낮에 하는 게 효과가 좋은지 제가 모르겠으나 사실 밤보다 낮에도 효과가 좋을 수 있어요. 왜 급액 타이밍이 왜 어려운 거냐면 급액은 결국에 기공이 열리고 물을 빨아들이는 거랑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침에 온도도 봐야 되고 아침에 광량도 봐야 되고 내가 광합성을 4번째 급액할 때 최고로 잡을 건지 5번째 급액할 때 최고로 잡을 건지 보통 광합성 기준으로 또 좀 얘기가 어렵게 되는데 아침에 70% 정도 광합성 완성하고 그리고 3시, 4시 전까지 30% 광합성도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원래 원칙은 문 열어가지고 온도 좀 떨어뜨려가지고 전류를 2시간 동안 바짝 당기고 밤에 되는 전류 20% 가져가고 그 2시간 동안 전류 80% 가져가고 이게 그냥 기본 원리거든요. 어쨌건 결론은 뭐냐면 당도 높이는 거나 T번 해결하는 거나 급액을 더 주는 걸로는 해결할 수 있으나 굉장히 관리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T번 해결하기 위해서는 질산칼슘 더 주면 되고요. 그죠? 칼슘 더 주면 되고 당도 높이기 위해서는 황산가리 더 주면 됩니다. 황산가리 더 줘야 되는 양은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질산가리랑 비교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급액 횟수를 늘려야 된다라고까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급액 횟수를 늘렸을 때 퇴액을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분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좀 어려운 얘기네요. 그죠? 쉽지 않은 얘기예요. 예. 농사가 이래서 어렵죠, 사실. 예. 어쨌건 당도는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당도 얘기 조금 더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 황산가리 처방은 하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거예요. 그냥 퇴액 컨트롤 잘 못하시더라도 극단적으로 막 뿌리가 가고 그런 것까지는 많이 없으셔서 저도 그럼 한 번쯤 해보세요 막 이렇게 권장을 드리기도 하는데 어쨌건 반드시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당도도 결국엔 좀 연면시비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당도 높이는 건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당도 높이기 위해서 뭐 황산가리도 연면시비 하시고 가리 연면시비도 하시고 그리고 아미노산도 많이 쓰시잖아요. 아미노산 같은 거. 아미노산도 많이 쓰시고 하시는데 제 경험상 봤을 때 뭐 황 들어간 거, 가리 들어간 거, 아미노산 들어간 거 전부 다 딸기의 당도 쪽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긴 해요. 제 딸기 T번 해결하는 방법 대표님 어느 정도 나오네요. 근데 이것도 사실 조금 너무 농법적으로 어려운 얘기긴 한데 대표님을 위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슘 공급하면 T번 당연히 해결되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근권부 공급보다는 연면시비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또 뿌리가 가 있는 상황에서는 연면시비 하면 입이 타는 증상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뿌리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살짝 이렇게 거두셔가지고 뿌리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대표님이 연면시비 언제 하셔야 되냐고 여쭤봤는데 당연한 얘기잖아요. 날씨 좋을 때 연면시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질소 흡수를 좀 억제할 필요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T번이라는 거는 칼슘이 부족 증상이기도 하지만 질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노엽이 너무 많이 커진 증상이라고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질소 흡수를 억제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산가리나 질산 마그네슘 공급량을 줄이실 수 있으면 좀 줄이시고 그러니까 T번이 너무 심하다 싶으시면 질산가리나 질산 마그네슘을 한 10에서 20% 정도 처방전 상에서 10에서 20% 정도를 덜 쓰시는 방법도 추천드려요. T번이 좀 완화될 때까지. 그리고 인산가리 추가하는 거 추천 많이 드립니다. 사실 질소끼 빼는 데는 인산가리만한 제품 없거든요. 근데 인산가리를 연면시비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인산가리는 연면시비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근권부로 넣어주셔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T번이 오면은 칼슘을 공급해야 되는데 T번이 오면은 칼슘을 공급하는 것 외에도 인산가리를 공급할 필요성도 있다는 거예요. 질소끼를 빼야 되니까. 인산가리 공급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증산작용 잘 되게 하려면은 과습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환기 잘 시키셔야 되고 급수 좀 줄이셔야 되고 근데 이거는 농법에 관련된 얘기라 사실 되게 어려운 얘기죠. 환기 잘 시키면 좋은 거 누가 몰라요. 근데 못 시킬 이유가 있으니까 못 시키는 건데, 그죠? 예. 네. 중탄산이 pH를 높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거니까 중탄산 자체만으로 충분히 안 좋은 거니까. 대표님 진짜 질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 중탄산 질문 나왔는데 결국에 중탄산이 왜 나쁜 거냐?
중탄산 높은 물에서는 농사 짓지 마세요 막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토양 검정이 뭐 원수 분석 받은 다음에 중탄산 높은 물에는 그 농사 짓지 마세요 하고 아까 상무님도 보여주셨는데 그 어떤 농가 자료인지 모르겠으나 중탄산이 그때 230이었나요? 244. 와, 전 정말 높아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럼 이 중탄산이 왜 안 좋은 거냐, 왜 나쁜 거냐, 얘네가 자체가 독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탄산이랑 관련돼서 pH니까 pH 설명을 드릴게요. pH 7이 중성이고요, 6은 산성이고 8은 염기성입니다. 알칼리성이라고도 하죠. 아까 인산이랑 폴리인산이랑 다른 거 질문하셨잖아요. 인산 쓰게 되면은 pH가 7이던 게 pH가 6이 되고 pH가 5가 되는 겁니다. 산이니까요. 산에는 H 플러스라는 이온이 들어가 있고 H 플러스라는 이온이 들어가면 산도가 pH 숫자가 낮아지는 겁니다. 산성화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중탄산은 HCO3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쪽으로 가는 건 H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으로 가는 건 OH거든요. OH. 근데 중탄산은 HCO3잖아요. OH가 아닌데 HCO3가 나중에 CO2랑 OH로 분해가 돼가지고 실제로 중탄산도 pH를 높이는 물질입니다. 일단 그 설명은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탄산은 pH를 높인다. 원래 내 원수 pH가 6이었는데 그 6에 중탄산을 넣게 되면 pH가 7이 되고 pH가 8이 된다. 그리고 원소 분석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물은 pH가 4였는데 내 물만 pH가 5더라. 뭐 당연히 중탄산, HCO3, 알칼리도라고도 표시가 되고 중탄산이라고도 표시가 됩니다. 그 원소 분석상에. 그런 애들 숫자가 높게 돼서 그런 건데요. 이게 근데 뭐 해봤자 pH 6인데 나 5인데 1차이가 뭐 그렇게 크겠어? 겨우 1차인데? 뭐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상용 로그의 역수여가지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차이는 10배 차이입니다. 대표님이 pH 7이시고 제가 pH 6이면은 저는 농사 짓기에 안 좋은, 왜 안 좋은지 이따 설명드릴게요. 안 좋은 게 1만큼 더 많은 게 아니라 10배 더 많은 거예요. 대표님이 pH 7이고 제가 pH가 5면 2차이잖아요. 그러면 10배 곱하기 10배, 100배 더 많은 거예요. 1차이라고 보시지 말고 10배 차이라고 보시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중탄산이 높은 거 자체가 왜 문제가 되냐. 여기 보시면은 가용성 감소되는 거 보이세요? 이게 수소도 그렇고 중탄산도 그렇고 그거 자체의 독성 물질이라기보다는 근권부 내 양분들의 활력에 관련된 양분들의 흡수율, 양분들의 이동성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중탄산이 높은 쪽으로 가게 되면 철망간, 아연구리, 붕소의 미량 요소들이잖아요. 미량 요소들을 내가 열심히 때려 부어줘도 흡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탄산이 높은 데는 양액 제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권장하는 중탄산, 권장하는 알칼리도는 50에서 100 ppm입니다. 50에서 100mg per L입니다. 라고 권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제가 인산 철 결합, 인산 마그네슘 결합, 인산 가리 결합 하얀색 보여드렸잖아요. 중탄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중탄산도 인산같이 마이너스 이온이니까 중탄산, 즉 OH 이온이랑 다른 양이온들이 결합할 수 있다는 거죠. 중탄산이랑 가리랑 결합하면 가리 흡수율이 떨어질 거고요. 중탄산이랑 칼슘이랑 결합하면 칼슘 흡수율이 떨어질 거고요. 그래서 중탄산도가 너무 높은 원소는 재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예, 이거 OH라고 표시하긴 했지만 이게 중탄산 HCO3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pH에 따라 양분 흡수도가 이렇다. 아까 제가 지금 대표님이 말씀드렸던 인철, 망간, 아연, 구리, 붕소 이런 애들은 pH가 높을 때 잘 흡수가 안 돼요. 그죠? 반대로 얘기하면 산성일수록 유효도가 증가한다. 뭐 칼슘 및 마그네슘은 pH가 높을수록 유효도가 증가한다. 뭐 그 얘기네요.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배지 결국에 금액의 pH도 재보세요. 금액의 EC도 재보세요.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양의 기계가 세팅해서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조금 신경 써서 재셔야 되는 게 배액의 pH나 배액의 EC 재시는 분들 있으실 거고 근권부, 그러니까 배지의 pH나 배지의 EC도 재보시라는 거 추천을 드리는데 그렇게 재보시다 보면 재밌는 양상이 나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요게 이제 pH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맨 처음에는 pH가 높아져요. 생육 초기에는 pH가 높아지고 생육 후기 되면 pH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 내가
pH를 6.5의 기계에 세팅 걸어서 6.5로 공급을 하면은 근검부를 재면 6.5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나 분명 6.5로 맞추고 질산 넣으라는 만큼 넣고 아니면 뭐 인산 넣으라는 만큼 넣고 비료 넣으라는 만큼 넣고 밀어줬는데 난 분명히 6.5로 밀어줬는데 근검부를 재보니까 갑자기 6.5가 아니라 뭐 6.0이 나왔어.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거는 근검부 안에 양분들이 뭐를 우선으로 흡수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질소를 우선적으로 흡수하겠죠. 후기에는 딸기가 알아서 가리를 우선적으로 흡수할 거예요. 질소는 음이온이죠. 왜냐하면 질산체 질소니까. 질소를 우선적으로 흡수하다 보면은 얘네가 또 양분 교환이라는 걸 합니다. 되게 친절한 친구예요. 내가 하나 받아 먹으면 하나를 내뿜어요. 내가 마이너스 질산체 질소를 빨아먹으면 마이너스인 OH, 마이너스인 중탄산을 내뿜습니다. 당연히 pH는 높아지는 거죠, 초기엔. 후기에는 플러스인 가리를 우선적으로 빨아먹다 보니까 공평하게 근검부에서 딸기가 H 플러스인 H이온을 내뿜습니다. H를 내뿜으면 당연히 pH는 낮아지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화합이나 설명드리고 오늘 했던 내용 조금 더 강조 드린 다음에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첫 줄에 적어놓은 게 그거죠. 양분 컨트롤, 양분 공급으로는 택도 없는 소리다. 비료 좋은 거 쓰고 뭐 비료 잘 쓰면은 화합분화가 더 된다? 이거 저는 60%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40% 정도는 비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니까. 결국에 제일 주요한 원인은 환경 컨트롤이죠. 다 아실 거예요. 저온일 때 그리고 단일 처리하면 화합분화 많이 되는 거. 아까 뭐 냉장고 넣고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요는 저온일 때는 해가 길어도 상관없이 화합분화가 잘 되고 고온일 때는 아무리 해를 짧게 해도 화합분화가 좀 불량합니다. 그래서 사실 일장 조건이랑 온도 조건 중에 제일 민감하게 화합분화에 영향을 끼치는 건 온도라는 거죠. 저온 조건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료회사에서 근무하는 애가 비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화합분화도 비료 쪽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화합분화 직전에 충분한 양의 질소 공급해야 되니까 물 떼지 마시고요. 그리고 화합분화 유도를 위해 추가적인 인산 공급해야 된다. 사이토키닌. 마찬가지로 칼슘 공급해야 된다. 사이토키닌. 뿌리가 잘 나와야지 뿌리에서 사이토킨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고 그게 화합분화를 유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질소 떼지 마시고 처방전대로 쓰시고 인산이랑 칼슘도 충분하게 공급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처리만 잘해주시면 화합분화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게 결론이겠네요.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검부 발달이 빈약하다. 아까 혹시 숫자 기억나세요? 무게가 100일 때 근무게는 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와, 그거 어떻게 기억하세요? 4입니다, 4. 근 발달이 너무 빈약하니까 이씨는 낮게 가시는 게 맞고 연면시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연면시비 필요한 거 제가 강조드렸던 거 가리, 칼슘, 미량요소 이렇게 3가지 강조드렸고 생육 단계별로 양분 요구도의 차이가 엄청 많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질소랑만 비교해보면 마그네슘이랑 칼슘이 질소만큼 많이 들어가야 되는 시기가 바로 육묘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육묘기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뭐 개화를 위해서 영양생장기에 질소 충분하게 공급해야 되는데 그 충분한 질소 공급량은 연면시비로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처방전대로 잘 녹이셔서 타서 보내시면 된다. 근검부로 충분하다 말씀드렸고 저온 조건에서 동계에서 키우다 보니까 인산 흡수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폴리인산 사용하시면 좋다. 그리고 시시각각 인산가리 같은 경우는 연면시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폴리인산 사용법도 설명드렸어요. 저희 제품 기준으로 그냥 다른 제품은 모르겠으나 저희 제품 기준으로 뭐 pH 같은 거 맞추실 필요 없고 B통에 10리터 넣으시고 1인산 가리는 4kg 덜으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칼륨 공급도 너무 많이 할 필요 없다. 특히 어디에? 근검부에 칼륨 공급하게 되면 칼슘이랑 마그네슘이랑 싸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량의 칼륨만 공급하시고 나머지는 연면시비 하시자 말씀을 드렸고 저온 조건에서 키우다 보니까 증산작용이 억제돼서 칼슘이 잘 흡수가 안 되더라. 그래서 칼슘 흡수를 늘리려고 근검부에 정말 칼슘 많이 때려박는 것도 안 좋다.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륨이랑 마그네슘이랑 경쟁할 테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칼슘은 연면시비 하시라라고 설명드렸고 요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그냥 제품이랑 관련된 거 아니고 하나 또 팁 드리는 건데 겨울철에 pH 관리하시는 거 특히나 추워졌을 때 pH 관리하시는 팁이거든요. 동계
겨울이 되면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인산 흡수는 당연히 어려운 거 이해하시잖아요. 인산은 저온이면은 근권부가 온도가 낮아지면 흡수가 더 안 된다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근데 온도는 그렇고, 온도는 어차피 온도는 겨울은 흡수 안 돼요. 그냥 그것만 이해하고 넘어가. 그 다음에 pH가 낮을 때는 인산이랑 철이 결합해가지고 인산도 흡수가 안 되고 철도 흡수가 안 됩니다. pH가 높을 때는 인산이랑 칼슘이 결합을 하니까 인산도 흡수가 안 되고 칼슘도 흡수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1번 인산도 흡수 안 되고 철도 흡수 안 돼. 1번. 2번 인산도 흡수 안 되고 칼슘도 흡수 안 돼. 2번. 1번은 철이 흡수가 안 됐고 2번은 칼슘 흡수가 안 됐어요. 1번이 더 안 좋아 보이세요? 2번이 더 안 좋아 보이세요? 저도 2번이 더 안 좋아 보여요. 왜냐면 철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들어가는 양으로 보면 칼슘이 훨씬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훨씬 많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산이랑 칼슘 결합을 만들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인산도 흡수 안 되고 칼슘도 흡수 안 되니까. 이거 만들면 안 되면은 결국 pH를 낮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H를 조금 낮게 관리하시자. 지금 주시는 pH가 뭐 7이라고 치면은 7로 하시지 말고 정말 추울 때는 한 0.2, 0.3 정도 낮춰서 7이니까 6.8, 6.7 정도로 관리하시자. 지금 주시는 게 6이면은 5.7, 5.8로 관리하시자. 주시는 배액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나마 인산, 칼슘 결합은 좀 방해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딱 하나 생기죠. 우리가 간과했던 철. 그럼 철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결국에 연면시비 하시면 돼요. 어차피 두 개 다는 못 챙겨요. 두 개 다 못 챙기니까 밑에 것만 챙기자. 인산이랑 칼슘만 챙기자. 인산, 칼슘 챙길 거면 pH를 조금 낮춰라. 0.2에서 0.3 정도 낮춰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분명히 철결핍이 조금 더 심해질 테니까 철, 연면시비 하시라. 제가 대표적으로 철만 적어놓긴 했는데 겨울철에 또 많이 오는 게 만간결핍도 많이 옵니다. 하우스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래서 만간 연면시비. 그래서 연면시비로 저희가 권장드리는 거는 질소 필요 없고 인산, 가리, 칼슘, 철을 포함한 미량요소 이렇게 권장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을 텐데 일단 먼저 박수를 쳐주세요. 문의사항은 야라코리아 카카오 채널 혹은 전화로 부탁드립니다.